만약 여러분이 자주 쓰는 쇼핑 플랫폼에서 약 3천만여 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A사에서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유출된 것으로 발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민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라서는 특수 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A사는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정보가 안 나갔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융 정보가 없어도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 정보 같은 데이터만으로 스미싱, 사회공학 공격에 악용될 위험은 충분히 제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도면 큰일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실제 범죄에서는 이런 정보가 오히려 사기 범죄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피해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이름을 알고 내가 자주 쓰는 쇼핑 플랫폼 이름을 알고 배송과 주문 관련 맥락까지 맞춰서 접근하면 사람은 훨씬 쉽게 속게 됩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단순한 정보 노출에서 끝나지 않고 신뢰를 악용한 2차 공격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범죄 조직이 유출된 데이터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문 관련 정보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 배송 또는 환불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실제로 그 서비스를 쓰는데 이 순간 의심보다 신뢰가 먼저 생깁니다. 그 다음 더 위험합니다. 인증번호 요구, 악성 링크 클릭 유도, 가짜 고객센터 연결, 계정 탈취 시도, 스미싱 및 금융사기 연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이 사칭, 스미싱으로 이어지고 추가 피해 시도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런 2차 피해가 대규모로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보안 관점에서는 충분히 경계해야 하는 전형적인 위험 구조입니다. 예전의 피싱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검찰입니다. 계좌가 위험합니다.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범죄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정교하게 접근합니다. 실제 이름, 실제 서비스, 실제 주문 맥락, 실제 연락처, 이런 정보가 섞이면 메시지는 훨씬 더 그럴듯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피싱은 단순한 무작위 사기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사칭 공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접근 권한 관리 문제입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이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증 체계와 키 관리 문제입니다. 국회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장기 유효키 운영 관행도 논란이 됐습니다. 셋째, 탐지 지연 문제입니다. 비정상적인 대량 조회가 한동안 이어졌는데도 이를 조기에 막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IAM, 즉 신원 및 접근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원 직원의 인증키가 삭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IAM은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확히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 계정 즉시 비활성화, 역할 기반 최소 권한 부여, 주요 시스템 접근 재검증,
다중인증 적용 같은 조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가를 항상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퇴사 후 접근 권한 관리가 핵심 이슈가 된 경우 IAM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위험을 크게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SIEM,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로그를 모으고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체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비정상 접근이 시작된 것은 2025년 6월이었지만 탐지된 것은 5개월 후였습니다. SIEM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SIEM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비정상적 시간대 접근, 대규모 개인정보 조회, 반복적 비인가 요청 같은 패턴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DLP,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입니다. 민감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체계입니다. SIEM이 탐지라면 DLP는 차단입니다. 대용량 데이터가 한꺼번에 전송될 때 자동 차단하고요.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데이터 이동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DLP가 있었다면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제로 트러스트, 즉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보안 철학입니다. 기존 보안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있으면 믿는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는 다릅니다. 내부에 있더라도 항상 검증한다. 즉 직원이라도 매번 신원을 검증하고요. 접근할 때마다 권한을 재검증합니다. 내부 직원의 비정상적 행동 등을 탐지합니다. 이 기술과 원칙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조기 탐지와 피해 축소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권한 관리입니다. 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순간 모든 권한은 즉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권한이 남아있는 한 문은 열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상 징후 실시간 탐지입니다. 대량 조회, 반복 접근, 비정상 시간대 접속은 자동 정보가 울려야 하겠죠. 세 번째, 인증키와 계정 관리 체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합니다. 오래된 인증정보, 사용하지 않는 키, 방치된 권한은 그 자체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 데이터 최소화입니다. 꼭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고 불필요해진 데이터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오래 보관하는 데이터도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 보안 점검입니다. 시스템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보안 허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메워야 합니다. 보안은 한 번 구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과정이겠죠? 결국 보안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은 언제 끊는지, 이상한 행동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는지 그 운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좋은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병규였습니다.